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부터 저당권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살펴보겠는데요. 포인트 보시면 1번 저당권의 객체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권리,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선박,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간단하지만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과 부합물에 미치는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저당권 설정 전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 후에 설치된 종물과 부합물에도 미친다는 거. 그래서 요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저당권은 저당 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요건 우리가 전세권에서도 봤던 내용 이따 보시면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이자는 무제한인데 지연이자 또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후순이자가 있으면 1년치밖에 요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5번 매매대금과 협의 수용은 물상대위 행사가 안 됩니다. 물상대위에서 안 되는 게 매매대금하고 협의 수용이에요. 그 다음에 일괄 경매 청구의 요건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나대지였어야 되고 경매할 때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된다는 거. 요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목차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담보물권 배우고 있는데 담보물권 중에 우리가 유치권까지 봤어요. 저번 시간에. 그래서 저당권인데 저당권이 좀 이렇게 제목이 많아서 그렇지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1번부터 12, 요 네모 1번부터 네모 12까지 있는데 오늘 여기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1번부터 7번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8번부터 12번까지 봐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같이 풀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서 285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자, 기본서 285페이지 저당권에 의해서 요 내용을 보시면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담보를 채권자한테, 그러니까 돈 빌리는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한테 담보를 제공을 하는데 점유를 이전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냥 거기다 등기만 해줍니다. 유치권은 어땠어요? 유치권은 채무자의 물건을 채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저당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에 대한 내용을 보면 보세요. 여기 지금 갑이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갑은 부동산의 소유자죠. 그러면서 5억을 을한테 빌리려고 그래요. 그럼 이 5억의 빚을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죠. 피담보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 5억 빌려줘, 을은 빌려줄게 라는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게 사용대차 계약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사용대차 계약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거의 동시에 야, 내가 너한테 5억을 빌려주는데 네 건물을, 네 부동산을 내 담보로 해서 빌려줄게. 거기다 내가 이제 저당권 등기할 거야 라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이렇게 해서 계약이 맺어지면 이렇게 을 앞으로 5억 저당권 설정이 되면서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얘네 둘이 같은 계약서에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민법상으로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요 돈 빌리는 요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등기를 해주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 요게 종된 계약이다. 이제 요렇게 그냥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사람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요 갑이 소유자이면서 돈 빌렸죠. 5억 빌린 사람이 채무자고 저당권을 을에게 설정했으니까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을은 돈 빌려준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죠. 저당권 설정이 을 앞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 이름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이름을. 그리고 지금 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을이 요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등기만 해놓고 사용 수익은 그냥 소유자가 하는 거야. 사용 수익은 그냥 갑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치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봐봐요. 유치권은 이렇게 얘네들이 방금 계약을 맺어서 야, 우리 계약 맺어서 이렇게 등기하는 거야 라고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약정 담보 물건이야, 저당권은. 그런데 유치권은 어땠어요? 그냥 변제기,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갖고 있는데 변제기까지 돈을 안 갚으면 그냥 유치권이 바로 성립해버리는 법정 담보 물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당권하고 유치권하고 차이를 아셔야 돼요. 얘네들은 서로 돈 빌려주면 담보 잡아가지고 등기해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 이거 되게 기본적인 얘기인데, 우리 유치권은 등기가 안 되지만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용익 물건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다 얘네들 물건이니까 성립 요건으로서 등기가 돼야지, 그죠? 등기가 돼야지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겨서 저당권자가 이 등기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계속 봐왔는데 그냥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갑이 돈 안 갚죠. 그러면 을이 요 저당권 등기에 의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임의경매 개시의 등기라고 딱 찍혀가지고 이제 압류가 들어가는데, 이때 돈 안 갚으면 경매 거는 거를 우리가 저당권을 실행한다 그래요. 그러면 을은 이렇게 등기가 돼 있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때부터, 등기가 될 때부터 이제 을은 이런 힘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게 186조였잖아요. 등기가 돼야지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세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다 말씀은 186조다. 그런 말에 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이거 배웠죠. 부종성이라 그래가지고 돈 갚아버리면 여기에 굳이 말소등기 이렇게 안 하더라도, 돈 갚아버리면 말소등기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저당권은 소멸된다. 무효의 등기가 돼버린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처음 할 때는 성립 요건이어서 등기해야지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겼는데, 돈을 그냥 갚아버리면 굳이 말소등기 없이도 피담보 채권, 돈 갚으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 없어도 소멸하는 187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하나 더. 자, 그런데 만약에 요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어떤 불법적인 방법이나 아니면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등기만 이렇게 소멸이 됐어요. 부적법한 방법으로. 그렇다 그래서 이 저당권이 소멸돼서 피담보 채권도 소멸되느냐, 아니면 저당권자의 권리가 소멸되느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왜 그랬어? 왜? 그렇지. 우리가 요 등기는 성립 요건이긴 해도 존속 요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등기가 소멸되어도 저당권이 소멸되는 건, 또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게 이제 등기에 대한 사항인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자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1번의 저당권의 내용이,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건은 그냥 채무자가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자가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우선 변제, 즉 경매해가지고, 경매 넣어가지고 거기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자나 후순위자들보다. 그걸 우리가 우선 변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2번 요것도 복습인데,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이 있어서 부종성이 있어요. 부종성.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같이 소멸해져. 얘는 같이 태어나고 같이 죽는 거. 수반성은 피담보 채권이 팔리면 얘도 같이 팔려. 피담보 채권이 팔리면 저당권도 같이 이전하는 거죠. 이 부종성 때문에 이 수반성의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부종성이라는 게 여기 딱 붙어 있는 거니까. 요거. 그 다음에 불가분성은 뭡니까? 일부의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이 저당권의 권리는 전부에 아직 미치고 있어요. 일부만 갚았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만 저당권이 그 권리가 미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물상대위성. 자, 물상대위성하고 우선 변제권이 없었죠. 유치권에서는 없었는데 물상대위권이 있어서 그 담보가 훼손,
멸실되더라도 그죠? 그 가치 변형물에 물상 대위할 수 있어서 담보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선 변제의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갖는 성질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도 없고 물상 대위성도 없다고 우리가 유치권에서 배웠었죠. 계속 그러니까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약정 저당권이 원칙이에요. 법정 저당권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은 약정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네모 2번이 이게 뭐냐면 법률 행위에 의한 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약정 저당권이라고. 법정 저당권은 요거 다 배우고 끝에 가서 참고해. 잠깐 하나 볼 거예요. 하나도 안 중요한 건데. 자, 그러면 일단 자, 법률 행위에 의한 저당권의 성립이 1번이 당사자죠. 2번이 저당권의 객체예요. 이게 1번 당사자는 아까 저당권자는 누구고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인지를 배우는 거고요. 2번이 저당권의 객체라서 저당권의 객체가 담보 아닙니까? 담보가 될 수 있는 게 부동산이 대부분인데 부동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을까? 그걸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과 저당권 등기 그리고 요 피담보 채권에 관한 내용을 네모 2번 여기 그냥 2번이 괄호 1번이죠. 그럼 3번은 저당권 객체 이렇게 하나씩 순서대로 먼저 볼 텐데 자 당사자를 먼저 보시면 자 이건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원래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당사자가 지금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를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당권 설정자가 일반적으로 채무자거든요. 근데 이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자, 갑의 아들이 병이야. 근데 병이 사업하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요 건물 담보 잡아가지고 여기서 대출 받아서 저한테 돈 좀 빌려주실래요? 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이 아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은행에 어떻게 해요? 저당권 설정을 해주고 돈은 누구한테 빌려줘요? 병한테 빌려주죠. 그러면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병인데 저당권을 설정해서 담보를 잡힌 사람은 요 저당권 설정자이면서 건물의 소유자죠. 그러면 채무자하고 저당권 설정자하고 서로 다르네. 그죠? 이랬을 때 이 저당권 설정자를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당권 설정자하고 채무자하고는 저당권 설정자하고 채무자하고 일반적으로 같지만 이렇게 물상보증인을 내세웠을 때는 다를 수도 있구나.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다를 수도 있구나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칙은 또 채권자하고 저당권자하고 같아야지 정상이거든요. 같아야지 정상인데 예외적으로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채권자나 저당권자하고 같아야 돼. 저당권자하고 같아야 되는데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돈은 지금 봐봐요. A가 담보를 잡혔는데 요 회사가 돈을 빌려줬는데 저당권자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 있냐면 이 회사의 사장인 B라고 합시다. B 앞으로 등기가 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사실 만약에 이 회사가 법인도 아니고 개인 회사라면 서로 명칭은 달라도 얘네들은 거의 동일인이나 다름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피담보 채권이 실질적으로 이 채권자의 채권이라기보다도 요 사장, 제3자의 채권이던가 아니면 예전에 이 채권을 서로 양도했다든지 그런 불가분성이 있다든지 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와 제3자가 그래 네 이름 앞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네 회사 아니니 그러니까 사장 네 이름으로 그냥 저당권 설정할게 이렇게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당권자 채권자가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제3자 명의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원래 저당권에는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같고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같은 게 원칙이지만 물상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서로 다를 수도 있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서로 협의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물상 보증인은 뭐 많이 나타나지만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거다라는 거를 이제부터 보자고요.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 이외에 제3자 물상 보증인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자이며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저당권 설정자가 같지만 그러나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채무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아들과 아버지 관계 방금처럼 본 거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칙이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일치해야 돼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 여기 합의 빗줄 누구의 합의가 있어요?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셋이서 다 합의를 했어. 어떻게 하기로? 저당권자를 채권자 말고 다른 사람으로 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자 밑줄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때는 저당권자를 제3자 명의로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당사자에 대해서 본 거죠. 자, 저당권의 객체에 담보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286페이지. 자, 그러면 요거 3번 요거 기억나시죠?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는 안 돼요. 근데 지분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서 이 표 다시 한번 오랜만에 그려볼까요? 자, 여러분들 요 표 한번 그려보자고요. 요거 부동산의 일부, 그 다음에 지분의 일부, 소, 저, 용.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저당권, 용익물권 이렇게 있을 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둘 다 안 되고, 그죠? 용익물권 되는데 X, X 반대로 뒤집어서 요렇게. 그래서 저당권이 부동산 일부에는 안 되는데 지분 일부에는 되죠. 그러니까 요 얘기입니다.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저당권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 소유권이랑 부동산이랑 같은 얘기죠.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도 설정을 했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 여기서 우리가 지역권은 근데 안 돼요. 지역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더라. 그리고 보세요. 우리 근데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의외로 얘네들이 잘 나와요. 얘네들. 요 광업권, 어업권하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배, 비행기 있죠.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장재 얘네들이 다 등기 등록이 되는 애들이에요. 등기 등록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그리고 임목 등기 있죠. 임목이 뭡니까? 임목 등기가 된 나무잖아요. 임목은 되는데 여기 조심. 명인방법 X. 명인방법 X. 이렇게 명인방법은 안 돼. 명인방법이 뭐예요? 나무나 뭐 어떤 뭐 농작물 같은 거 삥 둘러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그 간판 같은 거 하나 써서 이거 내 거야 라고 쓴 거 그렇게 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겁니다. 거기에 저당권은 안 돼요. 너무 공시방법이 너무 열악해서 그래요. 명인방법은.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보면 자, 요거 지분에 대고 그 다음에 권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임목 등기된 임목 되는데 명인방법 안 된다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지역권 안 돼요. 동산 중에서 이런 것들은 등기 등록이 되니까 저당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동산이 등기 등록이 안 되죠. 그래서 안 돼. 부동산 일부도 안 되고 요건 안 되는 거고 요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 의외로 얘네들이 잘 나와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주택관리사에서 왜 내냐고. 근데 나오니까 이거
알고 계세요. 요거 오케이. 자, 요게 저당권의 객체들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쉽지만, 그러니까 내면은 좋은 거야. 왜 내는지 제가 좀 뭐 이렇게 따지고 싶지 않은 게 쉬우니까, 다 맞힐 수 있으니까 내면. 고마운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과 저당권 등기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저당권 설정 계약이 소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주 계약은 돈 빌리는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읽어볼게요. 저당권 설정 계약은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주계약인 소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계약은 채권 행위인데 저당권 설정 행위가 등기해 주는 거죠. 요거는 의무부담 행위가 아니라 처분 행위, 즉 의무부담 행위가 채권 행위 아닙니까? 처분 행위니까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한 저당권 등기는 무효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겁니다. 한 번 더 적었어요. 그리고 밑줄 요거 저당권 설정 계약은 불효식 계약이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이따가 피담보 채권에서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이 저당권 설정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는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요 공사대금 있죠. 공사대금을 막 공사하고 있는 수급인이 여기 있는 공사대금을 A란 애가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근데 지금 이게 공사 기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얼마나 더 자재나 그런 게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냐면 A의 부동산에 요 공사가 종료되면 저당권 등기해줘라고. 종료되면이잖아. if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이거 아까 우리 봤죠. 밑줄.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어도 등기는 존속 요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은 상실하지 않고 그 말소된 등기에 회복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그래서 아까 여기서 봤잖아, 우리. 자, 요거.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불법 말소 등기 소멸돼도 저당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고요. 회복 등기라는 걸 합니다.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볼게요. 요거는 피담보 채권은 그냥 빌려준 돈, 받을 돈이에요. 저당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인데 피담보 채권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서 자, 밑줄 그세요. 요거 피담보 채권은 보통은 금전 채권이지만 자, 이거 금전 채권 이게 돈이야. 비금전 채권은 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통 저당권 설정할 때 저당권 값 앞으로 2천만 원, 뭐 2억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돼지 100마리 그런 식으로 해도 돼. 그러니까 돈이 아닌 돼지 100마리, 뭐 소 150마리 이런 식으로 해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럴 때는 그 가액을 적어줘야 돼요. 돼지 100마리 예를 들어서 무슨 뭐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이라고 가액을 적어줘야 됩니다. 일단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채권의 일부나 여러 개의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밑줄. 아까 저당권 계약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처럼 피담보 채권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밑줄. 피담보 채권이 저당권 설정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장래에 성립하는 조건부 기한부 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우선순위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A라는 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싶은데 아까 그 공사를 예를 듭시다.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가지고 얼마가 될지 몰라. 피담보 채권이 확정적이지 않죠. 근데 저당권을 빨리 설정을 해야지 남보다 먼저 순위를 잡아 가지고 경매를 할 때
배당을 더 먼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죠. 공사가 끝나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그때 금액으로 한다라고 피담보 채권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사가 끝났을 때에 공사 가액을 피담보 채권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등기할 수 있어. 남들보다 빨리 뭘 받으려고. 그렇죠. 순위번호를 빨리 확보하려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래 증감 변동하는 다수의 채권을 위해서 그 최고액만을 한정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데 요거는 나중에 뒤에 배울 우리 근저당권 있죠. 근저당권에 관한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뭐 배운 거예요? 지금 285페이지의 순서대로 봐봐요. 지금 여기 당사자 서로 다를 수도 있다. 저당권의 객체 담보로 뭐도 정할 수 있고 뭐도 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저당권 등기 요거 저당권 설정 계약은 채권행위인데 저당권 설정 행위는 그 처분행위라고 했죠. 그리고 저당권 등기 존속 요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요거 우리 돈이 아니어도 된다. 그죠? 그다음에 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 기한 다 붙일 수 있다. 요런 내용을 지금 우리 순서대로 지금 본 건데 위에 제목을 보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저당권 성립이죠. 그러니까 186조에 의한 저당권 성립이 있듯이 원래 네모 3번이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 저당권 성립이 돼야 되는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고 모든 시험에서도 인기가 더럽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그냥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 성립이 649조에 나오는데 그냥 한번 볼게요. 임차 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 저당권.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후 2년 차임 채권에 의해서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토지 임대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통은 임차인을 보호를 많이 하는데 요 법정 저당권은 요거는 토지 임대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도 법정 지상권만 계속 얘기해서 제가 수업하다가 법정 저당권을 다른 수업할 때 법정 지상권이라고 막 헛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만큼 안 중요하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여기 지금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고 요 토지 소유자가 A인데 B가 토지 임대차를 설정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지었으면 여기 있는 임대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임대료를 만약에 2번 안 내줘. 그러면 이 토지 임대인이 건물에다가 압류를 걸면 얘가 이제 2년 동안 안 냈을 때 압류를 걸면 압류를 건 순간 바로 법정 저당권이 성립한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계약한 게 아니죠. 그 얘기예요.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되고요. 기본서 287페이지 저당권의 효력 범위와 물상대의를 보겠는데요. 자, 일단 저당권의 효력 범위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목적물의 범위가 있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이게 완전히 다른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자, 보세요. 요거는 먼저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이겁니다. 여기 토지가 있어요. 여기 토지가 있는데 A가 요 토지를 담보로 잡고 B로부터 돈을 빌리고 B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B가 저당권자죠? 자, 그러면 이 저당권자 B가 A가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을 실행해서 요거를 경매에 붙일 수 있죠. 그러면 요 경매에서 낙찰 대금으로부터 얼마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피담보 채권의 범위예요. 즉 여기에 대한 경매 대금에서 원본과 이자는 당연히 줘야 되고 지연 이자도 줘야 되나 저당권자한테. 그 다음에 이 저당권자가 위약금도 받아낼 수 있나 요런 거 따지는 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입니다. 자, 그런데 목적물의 범위는 뭐냐면 일단 저당권의 담보가 되는 범위예요. 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아까 방금 전에 여기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죠. 자, 그런데 이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도 토지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토지 위에 어떤 구조물, 예를 들어서 담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토지도 담보이긴 한데 이 담도 담보야? 이런 거를 따지는 게 목적물의 범위예요. 만약에 요 담이 담보라면 어떻게 돼? 이 담장이 담보라면 이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저당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뿐만 아니라 여기에 어떤 담보가 있을 때 담보를 누가 훼손시키려고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가 토지뿐만 아니라 담을 훼손시키려는 놈한테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저당권의 담보가 되는 범위가 좀 넓은 의미에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인데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여기 토지가 있고 요 담도 그럼 토지도 담보고 요 담장도 담보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경매를 토지를 낙찰받는 경락인 있죠. 매수인 경락인이 토지뿐만 아니라 담보인 담까지 가져요. 담까지 갖게 된다고. 그러니까 담보는 담보로 인정되는 건 다 누가 갖는 거야? 경락인이 갖는 거기 때문에 저당권의 담보가 되는 범위가 약간 너무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락인이 어떤 것을 가질 수 있는가? 만약에 이게 담이 담보가 아니라면 경매가 실행이 되면 토지만 낙찰을 받고 요 담은 따로 돈을 주고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이건 철거를 하든지 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락인이 무엇을 갖는가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예요. 아까 요건 뭐예요? 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자가 요 경매가 된 대금에서 얼마 받는가가 피담보 채권의 범위고 목적물의 범위는 가령 요게 경매로 돼가지고 C가 낙찰을 받았죠. 그럼 이 C가 요 토지만 갖느냐 아니면 토지에 있는 담장까지 갖느냐 이제 그걸 따지는 건데 근데 우리가 시험에는 요 경락인이 요 물건을 갖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면 봐봐요. 종물과 부합물에 효력이 미친다 이런 식으로 나와. 뭐 가령 뭐 X 또는 Y에 토지 위에 있는 X 또는 Y에 효력이 미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효력이 미쳐야지 경락인이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는 말이 요것도 저당권의 담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경락인이 낙찰받으면 요것도 갖는 거야. 그 말입니다. 효력이 미친다 그런 말이 이게 담보라는 뜻이 이것도 담보에 포함이 되고 요거를 경락인이 낙찰받아서 갖는 거야. 요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뭐뭐 미친다 막 이러면 진짜 미친다고요. 이게 되게 좀 헷갈린데 아무튼 요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다시 자 그러면 무슨 종물과 부합물에 효력이 미친다 그러면 어떤 부동산 위에 있는 종물과 부합물도 담보예요. 담보이면서 또 경매가 실행이 되면은 낙찰자가 종물과 부합물도 갖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보면 여기에 자, 원본하고 이자는 당연히 받겠죠. 저당권자가 이 경매가 지금 실행이 되면 그 낙찰 대금에서 원본하고 이자는 받는데 이자는 무제한으로 받아요. 무제한으로. 그 다음에 지연이자 같은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지연이자랑 같은 말인데 요거는 후순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년치에 한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후순이자가 없으면 1년 제한이 아니라 그냥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자 보호를 위해서 1년분만 가지니까.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것만 나옵니다. 거의 우리 시험에는. 그래서 요 지연이자하고 이자하고 어감이 비슷하니까 이자는 무제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원본에 대한 이자는 무제한인데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해서 후순위자가 있으면, 근데 후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제한이고, 그 다음에 위약금도 등기가 되어 있으면 받고요. 그 다음에 이 경매 실행 비용이죠. 이 실행 비용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이걸 뭐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뭐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1번에 저당권이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보니까 여기 보면 경매 대가로부터 다른 1번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 범위를 말한대죠. 오케이. 자, 그래서 원본 받아요. 원본.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봐요. 원본. 그 다음에 2번에 이자는 밑줄. 이자는 무제한 담보. 밑줄.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합니다. 3번 별표. 자, 요 이름을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연이자라고 하기도 하고 연체이자 지연손해금이라고도 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밑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후 1년분에 하나 돼. 1년분 네모. 1년분. 그런데 후순위자가 없으면 저당권의 지연배상은 1년치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위약금은 약속을 어겼을 때, 뭔가 약속을 어겼을 때 너 나한테 약속 어기면 2천만 원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등기가 돼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받을 수 있어요. 그때는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저당권 실행 비용은 먼저 빠져나갑니다. 여기 제일 먼저 빠져나가서 다 요 원본부터 저당권의 실행 비용까지가 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들어가요. 그 말은 다 받을 수 있다고요. 저당권자가. 오케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서 밑줄. 이거 별표.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는데 여기에 이게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법조문에 나온 358조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는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돼서 낙찰이 되면 경락인이, 그죠? 매수인 경락인 같은 말이에요. 낙찰받은 사람이 종물까지 소유한다는 의미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부합 나오잖아요. 요 종물은 우리가 배웠어요. 종물은 뭡니까? 이 부동산에 어떤 종물이 있다는 말은 이 종물이 독립물이긴 한데 요 효용에 이바지하는 게 종물이었죠. 근데 부합물은 독립물이 아니라 그냥 여기 주된 물건에 종속되어 있는 게 요게 부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합이 다른 애들이랑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 호나, 가공, 뭐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걸 다 첨부라고 하는데 사실 종물인지 부합물인지 일반인들은 잘 구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부합물에 얘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신발 있죠, 신발. 신발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신발 밑창에 뭐 저기 그 미끄러운데 등산 갈 때 여기다 침 같은 거, 스파이크 뭐 그 침, 징 뭐 이런 걸 박잖아요. 이걸 막 박는다고. 이런 거를 막 박았을 때 요 침이 요 신발에 이렇게 부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침 같은 걸 박았다가 침을 빼버리면 뭔가, 그러니까 부합이 사전적인 정의가 이거예요. 여러의 물건을 결합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다시 해체를 할 때, 해체라거나 요거를 다시 분리를 할 때 커다랗게 훼손이 되거나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면 그게 이제 부합됐다 또는 신발의 부합물이 요 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거를 구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소송 가지. 부동산에 여러분들 베란다가 요 건물에 베란다 있죠. 이거 부합물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모릅니다. 이거는 이 부합의 정도가 예를 들어서 이게 베란다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딱 봤을 때 만약에 이 베란다가 요 베란다를 만약에 철거하는데 별로 이 건물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과다한 비율을 지출하지 않고 이 건물에 별로 훼손을 안 가하면 그거는 부합물이 아니야.
근데 이 베란다를 철거했더니 이 건물은 지어져 놓은 꼴이 너무나 크게 훼손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부합물이에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우리한테 야 이거 부합물이냐 아니냐 이렇게는 안 물어보고 그냥 부합물이면 그러니까 부합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합물이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냐? 그냥 이렇게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미치잖아요 지금. 뭐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친다면서. 이 말은 뭡니까? 경매가 됐을 때 이 부합물과 종물 다 경락인에게 넘어간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하나 좀 중요한 게 부합에서 요건 좀 아셔야 돼. 부합물에 건물 있죠. 토지가 있을 때 건물은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건물은 독립물이에요. 독립물. 부합물은 독립물이 아니에요. 종물은 독립물이지만 효용에 이바지를 하죠. 근데 부합물은 완전히 하나가 합쳐져 가지고 얘는 독립된 게 아니라 하나의 구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이 있을 때 요거 임대차에서도 나오는데 건물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증축을 했어요. 증축을 했는데 요게 만약에 독립 부분이잖아요. 독립 부분이면 이건 부합을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만약에 구성 부분이잖아요. 이 구성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독립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물의 증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어서 구성 부분이면 그거는 부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겠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저당권이 실행되면 만약에 요게 경매를 실행해가지고 구성 부분이면 요거까지 경락인에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독립물이래, 독립물.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해요? 경락인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걸 돈 주고 뭐 어떻게 사던가 아니면 철거하던가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부합의 의미는 딱 부합의 정의 같은 것도 몰라도 돼. 그냥 얘네들은 독립물이 아니고 하나의 구성 부분인데 건물은 토지에 절대 부합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요거 증축 부분에서 구성 부분이면 요게 건물의 부합물이구나. 그냥 건물하고 하나의 일체가 되는 거예요. 독립 부분이면 이건 그냥 다른 물건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합물이냐 아니냐를 우리 일반인들은 구별할 수가 없어. 판사 정도 돼야지 구별해가지고 아 이건 부합물이니까 물어내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판사 욕먹어. 그게 임마 말이 되는 거야 하면서 학자들한테 욕먹어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그 구별하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아무튼지 간에 요걸 알고 있어야 돼. 종물에 미치고 이거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죠. 요거는 임의 규정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배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요거 볼게요. 우리 지금 목적물의 범위에서 요거 봤죠. 요거. 지금 종물과 부합물의 효력이 미쳐요. 그래서 요 건물의 증축 부분에 독립성이 없는 구성 부분의 경우에 효력이 미치겠네. 왜? 부합물이니까. 만약에 독립 부분이라 그러면 부합물이 아니라서 효력이 안 미치겠죠. 자, 그리고 요거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 요 A가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 등기부 갑구에 소유권자가 A로 되어 있죠. 그런데 B가 요 A의 토지에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하고 자기가 여기 건물을 지으려 그럽니다. 그래서 요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지상권을 요 토지 등기에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B가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B 소유니까 요 건물 소유자가 B죠. 그래 놓고 이 B가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 설정을 C에게 해줘서 돈을 빌렸어요. 이제 저당권자가 건물의 저당권자가 C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건물의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치냐면 여기 토지의 효력이 토지의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저당권이 실행이 돼가지고 건물이 D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낙찰자예요. 소유권 이전이 D에게 대해서 경매로 낙찰받은 경락인이야, 경락인. 이런 경우에
뭐까지? D는 등기 없이 토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 어디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 효력이 요 토지 지상권이나 임차권에까지 미치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전세권에서 이와 똑같은 그림을 봤어요. 똑같은 그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269페이지 펴보시면 건물에 대해서만 요게 전세권이 아니라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요 전세권은 토지의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대한 효력이 미쳐서 요거 봐봐요. 타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는 여기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쳤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행위는 하지 못하게 했어요.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는데 요거랑 똑같은 그림을 우리가 전세권에서 봤습니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 종된 권리예요. 그래서 건물의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의 지상권이나 임차권의 효력이 미쳐서 저당권이 실행이 된다? 그럼 이 경락인이 토지에 있는 지상권까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요게 취득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토지에 있는 지상권이나 임차권까지. 그 다음에 과실은 원래 저당권의 담보가 아니죠. 저당권자, 왜냐면 토지나 부동산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과실은 점유한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과실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왜? 저당권자는 점유를 안 하니까. 하지만 압류를 한 후에는 이 과실은 저당권자께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을 지금부터 우리가 기본서에서 이제 차례로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요 내용을 이제 여기 2번 288페이지부터 밑줄 그어가면서 하자고. 여기 중요한 거는 요 밑줄, 요 별표,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다시 한번 나오지만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전 설정 후에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설정 후, 설정 전 설정 후인데 설정 후가 더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종물이나 부합물이 저당권 설정 전에 있었던 종물이나 부합물은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설치한 종물과 부합물도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저당권 전이건 후건 종물이나 부합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경락인이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중요하다고. 설정 후에 설치된 것도 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요거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요 저당권 설정에 부합물이나 종물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예외가 될 수 있어. 경매할 때도 안 넘어간다는 얘기죠. 요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밑줄. 요 기존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해서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독립 건물로 효용을 가지지 못한대.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구성 부분이라는 얘기죠. 구성 부분이 되는 거지. 요게 독립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경락인은 저당권 설정에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요. 그죠? 요거 증축한 부분이 독립적이면은 경락인이 취득을 못 하는데 요렇게 구성 부분이 돼버리면 일부가 돼버리면 부합이 되면은 부합물도 가질 수 있다면서 여기 부합물건도 그래서 요걸 소유권을 경락인이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쌍괄호 3번 종된 권리. 종된 권리는 저당 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종물에 준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저당 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마치 종물의 효력이 미치는 것처럼. 그죠? 자, 그래서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에서 그냥 요거 알아두세요. 요거 우리가 방금 그림으로 봤죠? 요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되더라 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는데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한 저당권은 대지 이용권 및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권에 관해서 효력이 미친대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것도 마치 방금 전에 요 종된 권리에 미치는 거하고 같은데, 여러분들 그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아파트에 살면 예를 들어서 요게 이렇게 아파트가 10개의 구분 건물로 구성이 돼 있고 여기 아파트 밑에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구분 건물,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집합 건물 요 하나를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거를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계단, 복도 요런 거를 우리가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공용 부분. 그리고 요 아파트를 지을 때 깔려 있는 여기 있는 토지 있죠. 토지. 요 토지를 대지 사용권이라 그래요.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전유 부분 하나를 샀어. 그냥 여러분이 산 아파트 하나 샀다고 쳐봐요. 샀을 때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도 따로 사야 돼요? 아니면 여기 있는, 그러니까 여기 땅 밟고 가야 되잖아. 요 토지 따로 사요? 아니면 아파트 사면은 얘네들도 다 딸려오는 거야. 그렇죠? 아파트 사면은 여기 있는 거 다 딸려오듯이 저당권이 요 아파트 건물 부분, 전유 부분에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면 마치 방금 전에 종된 권리인 그 임차권하고 지상권도 같이 딸려왔죠.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듯이 여기에 저당권 설정하면 여기 있는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부분이나 요 대지 사용권에 다 한꺼번에 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대지를 가질 때 지분으로 돼 있어요. 요 대지를 지분으로 갖게 돼 있어요. 대지 사용권이. 자, 그러니까 요 그냥 참고로 알았어요. 참고로 요거는 이거랑 원리가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실도 요것도 간단하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원래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에 미치지 않아요. 왜? 왜냐면 왜냐면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사용 수익을 안 하죠. 그러니까 원래 과실은 저당권 설정자 건데 밑줄. 그런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압류를 하면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쳐요. 이 과실에 미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압류 동그라 압류하면 과실에 이제 미치게 되더라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는 여기 쭉 나오는데, 일단 명인 방법은 너무 그 공시 방법이 부실해서 요거 명인 방법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담보물과 독립성을 가진 것들, 그리고 농작물 같은 거는 요 경작자 거라 그랬죠. 요거. 그 다음에 저당 토지 위의 건물. 왜냐면 건물은 절대 부합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건물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요건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설명만 들어도 안 해도 되잖아. 요런 것들은. 그죠? 요렇게. 기본서 289페이지 물상대입니다. 물상대의 앞에 몇 번 나왔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냥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 담보가 멸실되면 보험금 나오고, 훼손되면 손해배상금 나오고, 공용징수 수용되면 수용보상금 나오죠. 이랬을 때 이 담보 대신 여기 있는 각종 요거를 가치적 변형물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그랬죠. 요거를 대신 담보 삼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당권은 요 가치 변형물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돼. 압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물상대위 이랬던 거예요. 을이 담보를 잡았어. 저당권 설정하려고. 그랬는데 담보가 멸실, 화재 이런 거 당했어요. 그래서 멸실을 해서 강제 수용 당하면 요게 각종 채권이나 보험 청구권, 뭐 수용 보상금 요런 것들로 변하죠. 요런 것들로 변했을 때 담보 대신 을이 여기에다가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뭐 수용 보상금이라던가 보험금이라던가 이런 돈으로 나왔을 때
이 돈을 갑한테 지급해가지고 갑이 갖고 있는 돈이랑 섞이면 안 돼. 섞이면 안 되니까 뭘 해줘야 되냐면 반드시 요거에다가 요 저당권 설정자한테 요거를 인도하거나 지급하지 못하게 압류를 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갑이 가진 다른 재산이랑 섞이면 이걸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해요. 그런데 요 압류할 때 저당권자가 압류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또 이 갑의 채권자가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요거를 압류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압류는 저당권자도 할 수 있고 제3자가 압류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중요해요. 요거 먼저 압류를 해야 돼. 이게 갑이 가진 다른 재산이랑 섞이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에서 봤던 게 멸실이나 훼손 또는 강제 수용에 대한 수용 보상금 또는 여기 보험금,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이었죠. 요런 것들은 되는데 이 가치적 변형물이 그냥 이 갑이 이 담보가 훼손된 게 아니라 담보를 다른 사람한테 요걸 팔았어. 팔았을 때 매매 대금 나오죠. 그런 매매 대금이라던가 이 수용도 강제 수용이 있고 협의 수용이 있습니다. 협의 수용은 일종의 그냥 매매 대금으로 보는 거예요. 협의 수용에서 받은 보상금은 이런 강제 수용이 아니라 협의 수용에서 받은 보상금은 일종의 매매 대금처럼 봐서 얘네들한테는 물상 대위가 안 돼. 얘네들 이렇게 이 갑이 자의적으로 매매를 하거나 협의해서 수용당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뭐가 안 되더라? 물상 대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시험에는 요거 두 개가 나와. 우리 물상 대위에서.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래서 개념은 이거예요. 자, 근데 우리 앞에서 물상 대위 전세권에서 배웠었죠. 전세권을 뭘로 물상 대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전세금 반환 채권으로 물상 대위 한 거 있었죠. 유치권은 물상 대위 안 돼요. 왜냐면 우선 변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 요건 여기 목적물의 멸실 이렇게 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밑줄 여기에 시험엔 이게 나와요. 저당권 설정자에게 인도 또는 지급자 압류해야 돼. 압류. 그리고 요것도 밑줄.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가 없고 제3자가 해야 돼. 왜 압류한다고 했어? 금전의 특정성을 유지한다는 게 뭐냐면 저당권 설정자한테 지급돼가지고 재산끼리 섞이면 안 된다고. 요거 제3자 동그라미 제3자가 해도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밑줄. 매매 대금이나 협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에는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협의 수용으로 인한 거는 그냥 사법상 매매 계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자, 우선 변제적 효력, 우선 변제권이죠. 우선 변제권이 뭐냐면 저당권자가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다른 물권자, 후순위 권리자나 또는 등기가 안 된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을 회수할 때 다른 권리자들하고 비교해서 순위별로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채권을 회수할 때 보세요. 먼저 이 경우에 한번 미리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기 저당권자가 3억을 빌려줬어. 피담보 채권이 3억인데 얘가 돈을 안 갚아가지고 요거를 경매를 걸었더니 경매 대가, 매각 대금이라고도 해요. 2억밖에 안 나왔대요. 그러면 배당을 2억을 받고 나서 1억 남았죠. 그때 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무담보 일반 채권이 되는 겁니다. 무담보 일반 채권이 돼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갑한테 받아야 돼요. 어렵겠지만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우리가 봤던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물건과의 관계는 만약에 요 지금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을 때 A 본인이 경매를 신청을 하면 경매 얘네들 다 어떻게 돼? 소멸되면서 요거를 배당을 받죠. 그러면 A, B 2억씩 받고 C는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유치권이 있다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유치권이 있을 때 유치권이 경매를 신청하면 그때는 신청하면 다 소멸된다 그랬죠.
유치권도 소멸되고 얘네들도 다 배당받고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떨까요? 자, 경매 신청을 요 A가 아니라 후순위자들이 했어. 이거 우리 앞에서 봤던데 가령 요 저당권자 C가 경매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얘만 경매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최선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말소 기준 권리라 그랬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 다 배당받고 전세권까지 싹 소멸합니다. 근데 만약에 전세권이 최우선자이면 전세권자는 경매에 참여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좀 이따 뒤에 나오지만 요 기억나시죠, 요거? 자, 이제 요렇게 그리고 배당은 다른 물건과는 이렇게 순서대로 받더라. 이런 내용들. 앞에 봤던 거 요거를 그냥 글로 한번 정리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직접 경매할 수도 있고 방금처럼 후순위 권리자가 또는 일반 채권자가 강제 경매도 할 수 있어요. 가압류 걸어가지고. 그래서 변제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요거는 요 변제를 다 못 받았어. 변제를 다 못 받았을 때는 그때는 나머지 금액은 일반 채권이 된다 그랬죠. 등기가 안 된 일반 채권이 돼서 매우 받기가 좀 힘들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자의 우선순위는 다른 물권자의 관계는 여기 쭉 나와 있지만 순위 번호에 따라요. 그러니까 선후에 설정 등기의 선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데 유치권은 얘네들은 우선 변제권이 아예 없다 그랬죠. 그래서 경매가 참여하지 할 우선 변제가 없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우리 유치권에서 다 봤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저당권 간의 관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순위 가압류라는 거예요. 이 가압류가 자, 봐봐요. 가압류가 원래는 채권이거든요. 채권이에요. 좀 이런 저당권에 비해서 상당히 채권은 물권에 비해서 막말로 좀 허접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요 가압류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래. 등기가 1번 저당권 4억이고 2번 가압류 2억일 때 경매를 걸어가지고 여기 만약에 경매 대가로 3억이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저당권자한테 3억 배당해주고 가압류권자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만약에 물권 다음에 있으면 가압류는 선순위 물권자가 다 배당받고 나서 가압류 권리자한테 남으면은 요거를 받아야 돼. 그런데 아무리 허접한 채권 가압류지만 물권보다 선순위에 있죠. 그래서 얘가 선순위 가압류. 이 경우에는 가압류는 4억이고 저당권은 2억이란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요 경매 대가가 만약에 3억 나왔으면 안분배당, 얘네 둘을 동순위로 와서 안분배당을 해서 3억 있으면 얘는 4억이고 얘는 2억이니까 3억 중에 얘한테 2억 주고 저당권자한테 1억 주고 이렇게 비율로 나눕니다. 요거 이게 선순위 가압류와의 관계예요. 선순위. 그래서 자, 저당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할 수는 있어도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서 가압류 채권자도 물권자인 근저당권자 또는 제가 지금 저당권으로 설명드리고 있지만 거기 근저당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우선할 수 없어서 서로 동순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안분배당한대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 등기 안 된 채권자와는 어떻게? 일반 채권자는 원래 상대도 안 돼요. 그냥 물권자들이 다 잔치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물권자들이 다 배당받아. 물권자들이 다 배당받고 그 다음에 아까 채권 중에서도 가압류 받아가지고 혹시 등기에 있으면 걔네들 나눠줘. 걔네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등기가 아예 가압류처럼도 안 된 등기가 안 된 일반 채권자한테 그러니까 거의 돌아갈 게 없어요. 돌아갈 게 없다고. 거의 안 돌아가. 사실 여기 그 일반적으로 경매까지 간 거는 등기부에 뭐 가압류, 뭐 저당권, 근저당 쫙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반 채권자한테는 안 가요.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등기가 안 됐더라도 먼저 줘야 되는 게 우리가 나중에 이거 제3취득자라고 있어요.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 그 다음에 요 저당물 부동산에 세금 붙죠. 여기에 세금, 나라의 국세.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임금 채권에 대한 게 어떤 채무가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요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요런 물권자 이런 것보다 더 우선으로 먼저 얘네부터 처리합니다. 이거 봐요. 세금이라던가 임금 채권 다 받는 건 아니고 조금 받습니다. 조금 몇 달치 받아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 이런 거 다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 제3취득자는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요런 것들은 요 배당 받기 전에 먼저 얘네들한테 먼저 주는구나. 요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근데 1번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1번.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정권 요거만. 나중에는 요 나머지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생존을 위한 거라서 배당 전에 먼저 이것들부터 줍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저당권과 용의권의 관계에서는 이거 우리 전세권에서 다 봤습니다. 전세권에 봤어. 그래서 그냥 이거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후 제3자가 용의권을 취득한 경우 요거는 1번이 저당권이고 2번이 용의권이죠. 그래서 이 경우 한번 볼까요? 자, 후순위 용의권 이거 우리 방금 전에 봤잖아. 이 경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경매를 뭐 얘가 신청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냥 최우선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다 배당받고 소멸돼요. 그래서 경매 신청을 누가 했는지 무관하게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면 다 배당받고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3억이니까 요 매각대금이 3억이죠. 그럼 여기 3억 중에 2억, 얘한테 1억. 그래서 얘는 1억 못 받고 얘는 한 푼도 못 받겠네. 그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그런데 우리가 전세권에서 배웠지만 자, 그러니까 요 C가 경매 신청에도 마찬가지고 다 결과는 다 똑같아. 근데 자, 이번에는 선순위가 전세권자고 그 다음에 저당권, 즉 전세권 앞에 저당권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죠. 그래가지고 가령 을이 경락인이에요. 을이 경락인이야. 그래가지고 3억 주고 요거를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3억에서 B는 배당을 받고 만약에 요 A가 배당에 참가 안 하죠. 배당에 참가를 안 했을 때 요 전세권을 누가 인수하냐면 경락인이 인수를 합니다. 그냥 인수를 하게 돼서 이 A는 전세권 끝날 때까지 존속기간 끝날 때까지 살다가 나중에 전세금을 누구한테? 을한테 반환 받아가지고 가면 됩니다. 왜? 얘가 누굽니까? 우리 전세권에서 배웠죠? 신소유자잖아. 신소유자. 구소유자가 아닌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락인이 전세권을 인수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은 전세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서 얘한테 안 나가고 나중에 전세금까지 받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지가 신청하거나 아니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배당에 참가를 하면 그때는 이제 전세권이 소멸되면서 여기에서 배당 받는 거죠. 그래서 1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에 참가하면 전세권은 소멸해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은 얘는 나가야 돼. 이제 배당 받으면. 그 얘기예요. 우리 전세권에서 다 봤던 내용입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용의권에 대한 내용 있죠. 저당권과 용의권의 관계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자, 일괄 경매 청구권 기본서 291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당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번부터 쭉 배우고 있어요. 지금 5개 배웠고 6번째 일괄 경매 청구권 볼 거고 법정지상권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요. 지금 사실은 근데 3번부터 5번은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요거 좀 경매에 관한 내용이라 앞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내세요. 조금만 힘을 내자고요.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러면 일괄 경매 청구권이란 게 뭐냐? 자, 이 일괄 경매 청구권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처음에
토지가 위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는 거는 나대지로 시작해서 요 건물이 없는 나대지의 저당권을 을이 설정을 했다고 쳐봐요. 을이 설정을 했어.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요 갑의 토지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짓던지 아무튼지 간에 을이 이제 경매를 실행하려고 할 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요 저당권은 어디에만 설정됐어요? 토지와 건물 중에 지금 어디에만 설정됐냐면 건물 짓기 전에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요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죠. 그랬는데 보세요.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그래서 경매가 진행이 돼서 낙찰자가 예를 들어서 병이 낙찰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을 안 해서 요거를 어떻게 해요? 철거할 수가 있어요. 철거.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한 낭비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만약에 지금 저당권이 토지에만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 토지만 경매에 들어가서 병이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이 경우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돼 가지고 이걸 철거를 하면 대한민국의 대단한 낭비고요. 또 하나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측면이 있냐면 만약에 또 토지만 경매를 했을 때 여기 건물이 들어서 있죠. 건물이 들어서 있고 요 병이 낙찰을 받는다 그래도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제값을 받고 경매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왜? 왜냐면 여기 건물이 있으면 나중에 이거 철거해야 되고 여기 또 건물 소유자하고 막 싸워야 되고 법정 지상권이 설정되네 만에 막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토지만 경매를 붙이면 굉장히 가액이 낮아집니다. 낙찰 가액이 낮아져. 그러면 이 저당권자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채권을 회수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 토지만 경매에 신청하면 자원 낭비일 수도 있고 이 저당권자한테도 원금 회수를 못할 수가 있는 이런 안 좋은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면 만약에 나대지여서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있는데 경매할 당시에 여기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같잖아요. 그러면 비록 저당권은 토지에만 설정이 돼 있지만 이 두 개를 같이 일괄해서 경매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제값을 받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괄 경매 청구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내용보다 일괄 경매 청구를 언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 그 조건은 첫 번째, 자 보세요. 저당권이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설정이 되고 경매를 할 때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돼.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앞에 배웠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헷갈리기 십상인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따가 우리가 배울 법정지상권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원래 애초부터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았어. 그러니까 지금 일괄경매 청구권이랑 이 법정지상권하고 차이는 뭐예요? 일괄경매 청구권은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사건이 벌어지는 거고 법정지상권은 일단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같아야지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당권을 토지나 건물 한 곳에 설정을 했는데 이때 경매를 해가지고 이때 저당권 설정하면 이건 임의경매죠. 돈을 안 갚아가지고 임의경매를 둘 중에 하나를 실행했어. 근데 이 경우에는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쳐봐요. 그래가지고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 낙찰받은 을은 법정지상권을 어떻게 해요?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돼서 요거를 건물을 허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요런 경우에 선생님 근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뭐였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이렇게 저당권과 임의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매매, 강제경매 또는 기타 원인으로 처분이 돼가지고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졌을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저당권에서 이따가 배울 일괄경매 청구권 다음에 법정지상권 배울 건데 그냥 법정지상권은 뭐냐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이유가 저당권을 실행해서 임의경매로 달라졌을 때 그때를 법정지상권이라 그래요. 그런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매매나 강제경매 다른 원인으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이런 처분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괄경매하는 요건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은 완전히 틀려요. 자, 다시 일괄경매는 처음에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돼야 돼. 근데 요 법정지상권의 시작은 이미 건물이 서 있어요.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은 걸로 시작이 된다고. 요거만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아셔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다시 일괄경매 청구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럼 일괄경매 청구권에서 시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 처음에는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하는 게 제일 기본이고 두 번째는 경매할 때 이 중간에 소유자가 어떻게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경매할 때는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경매할 때 보니까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제3자가 건물을 이렇게 축조를 했대요. 병이 이 건물을 축조했으면 원시 취득의 병 앞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일괄 경매를 청구를 못해요. 왜? 좀 소유자가 다르잖아. 같아야지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다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저당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가 제3자에게 건물을 지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대. 병한테 양도를 했어. 그러면 경매할 때 보면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건물 소유자는 병이겠네. 이런 경우에는 일괄 경매 청구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돼요. 뭐가 되냐면 건물을 지은 게 갑이 아니더라도 병이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병이 요 건물을 짓고 나서 저당권 설정자한테 이걸 토지 저당권 설정자인 갑한테 이걸 팔았어. 그럼 경매할 때는 아무튼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같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일괄경매 청구가 된다고요. 그래서 제3자로부터 저당권 설정자가 양수한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냥 어렵게 우리가 못 알아듣게 막 이런 식으로 낸다고.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헷갈리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적으로 둘이 같아야지 일괄경매 청구가 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렇게 일괄경매 조건이 맞춰지더라도 이 저당권자가 일괄경매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경매가 반드시 강제되는 건 아니고 선택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요 조건이 경매할 때 요 갑과 갑이 같아야 되는데 요게 경매에서 낙찰자도 요 두 개를 동시에 낙찰을 받아야 돼.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매각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만약에 봐봐요. 요 저당권 설정에서 일괄 경매를 했어. 근데 건물이 3억에 낙찰되고 토지가 4억에 낙찰되죠. 그러면 요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 금액에서는 일괄 경매는 할 수 있는데 건물의 경매 금액에서는 어떻게? 그렇죠. 여기서 배당을 못 받고 어디? 토지에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는 불가하고 토지에서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아셨죠? 끝! 일괄 경매 청구 요거만 알면 돼요. 사실 근데 이 내용보다 말씀드렸듯이 요 조건이 훨씬 중요합니다. 요 조건이 뭐라고요? 일단 나대지여야 돼.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경매할 당시에 이 중간에 소유자가 어떻게 바뀌어도 좋은데 경매할 땐 둘이 소유자가 같아야 되더라.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자, 보자고요, 교재.
자, 일괄경매청구권 의의하고 법조문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여기 나옵니다. 요거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건이 첫 번째, 저당권 설정할 때 나대지 위에 건물 같은 거 없애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건물이 존재하면 그거는 일괄경매 청구가 아니라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요것도 밑줄. 경매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요 두 개가 갖춰져야지 일괄경매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3자가 축조를 했대.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서 일괄경매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지었는데 제3자한테 양도를 해버렸어. 그래도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달라져서 일괄경매 안 되고, 근데 용의권자가 신축한 건물을 저당권 설정자가, 용의권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축한 건물도 아무튼지 간에 요 저당권 설정자가 토지 소유자죠. 샀으면 이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같아지면 일괄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일괄경매 청구는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효과를 보면, 자, 요거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하면 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괄경매를 해도, 자, 이게 밑줄, 요거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 토지만 경매했어요. 일괄경매 안 하고 토지만 경매하죠.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이 토지가 다른 사람이 낙찰을 했어요. 병이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 건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경매 청구를 해가지고 한 사람 동일인에게 이게 다 넘어가가지고 사회적인 낭비를 줄이고 요 값도, 토지 가격도 제대로 받게끔 만든 게 일괄경매 청구권입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아까 일괄경매 청구권하고 비교하면서 봤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데 저당권이 건물에만 설정돼 있거나 또는 토지에만 설정이 돼 있거나 또는 토지나 건물 둘 다 설정이 됐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경매가 실행이 돼가지고 돈 안 갚으면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해버리잖아요. 이런 임의경매, 저당권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이 을이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뭐가 달랐냐면 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같은 거는 동일하다는 건 같은데 요 저당권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가 아니라 매매나 강제경매 기타 원인으로 처분이 일어나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거는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배제 특약이 유효한데 그냥 법정지상권, 요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돼가지고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배제 특약이 무효예요.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법정지상권의 의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읽어보시고, 요건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돼. 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일괄경매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면서 저당권이 설정이 돼야 돼요. 건물, 토지 한쪽이나 아니면 토지 건물 둘 다. 근데 아무튼 요 저당권 실행 경매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는 하나 좀 알아두세요.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시기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시기야. 그 말은 건물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 한쪽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될 때가 언제냐면 경매니까 이거 187조죠. 그러니까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예요. 이 말이 경락인에게 소유권에게 이전하는 때니까 이건 같은 거지. 187조.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립하는 시기는
토지나 건물 경락받은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을 하면 그때 소유권이 바뀌잖아요. 등기 안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요때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이것도 법정지상권이니까 등기 없이도 그냥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보면 요거는 법률 규정에 의하는 거 보고 일반 지상권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봐야지. 요거 우리 의회에서 요거는 밑줄 쳐야지. 요거는 강행 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라는 거. 요것도 밑줄 보세요. 왜? 요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다르죠. 요거 오케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 오늘이 아니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포인트만 보고 쉬어야지. 그냥 쉬면 안 되죠. 그죠? 포인트를 보고 좀 쉬자고요. 자, 일단 저당권의 객체 다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과 부합물에 미치는데 설정 전이건 후건 둘 다 미친다 그랬죠. 그리고 저당권은 저당권 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미쳐요. 요거는 전세권과 유사했죠. 그림이 똑같았어 그냥.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이자는 무제한인데 지연이자는 후순이자 있으면 1년. 그죠? 그 다음에 매매 대금과 협의 수용은 물상대의 행사가 안 된다고 했고, 일괄경매 청구 요건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 없는 나대지였는데 경매할 때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되더라 라는 겁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계속 이어나가자고요.